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단어 하나를 마음에 들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제게 가족이라는 말은 늘 어딘가 먼 풍경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은 가족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레 따뜻한 온기나 다정한 대화를 떠올리곤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의 결이 쉽게 접히지 않는 낯선 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 한쪽이 스르르 식어 내려가고 마치 공기 속에서 외로움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혼자라는 사실이 이미 제 안에 작은 그늘처럼 자리 잡았던 걸까요?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던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끝이 시릴 정도입니다.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챙겨준 리본을 고치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런 소란을 멀찍이서 바라보다 대충 사진만 찍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저에게는 리본은커녕 깨끗한 옷도 없어서 제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진을 찍는 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에 가기조차 싫었지만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억지로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날들이었죠. 운동회 같은 날에도 운동장에 부모들의 응원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지만 그 소리 사이로 제가 느끼는 빈자리는 늘 선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는 사실을 매번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간 집이라 해봤자 작은 월세방에 저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 작은 방은 불을 켜도 어딘가 모르게 싸늘함이 남아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고 할까요? 불을 켜도 어두웠던 그 방은 마치 세상에서 뚝 떨어진 곳처럼 늘 고요했고 그 고요가 편안함으로 느껴진 적은 거의 없었죠.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벗겨져 있었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창문 틈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곤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공간이 비록 저에게는 유일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조차 마음 들 곳은 없었거든요. 제 물건밖에 없는 그 작은 공간에서도 저는 외로웠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저였으니까요. 이모가 구해준 그 월세방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모 가족들이 바로 옆 골목에 살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갈 수 없었거든요. 이모부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셔서 이모도 저를 자연스레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저를 이모네 집에 맡기면서 얹혀 살게 된 후로 이모네 가족의 냉랭한 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저를 그 작은 월세방에 밀어넣고 가버리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모가 와서 반찬과 쌀을 놓고 갔지만 저를 만나거나 안부를 묻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방 안에 놓여졌습니다. 필요한 것이 생겨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고 먹고 싶은 음식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고작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먼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하는 거의 본능 같은 확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곳에는 언제나 저 혼자였고 고요함만이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지만요. 그 조용함은 마치 저를 세상에서 떼어놓는 두꺼운 벽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저녁이 되면 어둠이 차곡차곡 내려앉는 것처럼 마음의 외로움도 깊어졌고요. 창밖에서는 가족끼리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텔레비전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져 와서 그 방에 고요가 울렸거든요. 그 소리들은 오히려 제 마음에 더 선명한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느껴지면서요. 마치 모든 사람이 따뜻한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데 저만 그 바깥으로 밀려나 유리문 밖에서 지켜보는 듯한 감각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면 학교에서 받은 공책을 펴놓고 일부러 연필을 굴리다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적어보곤 했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동안만큼은 감정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글씨가 쌓일수록
그 문장과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짙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듯 제 외로움도 더 깊어졌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청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그 작은 방 안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어쩐지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사람처럼 마음이 무겁고 조숙해진 채로 그 고요를 견뎌야 했고요. 홀로 단단해지려 애썼던 시간들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스스로 숨을 불어넣으며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같았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졌고 대신 내면의 골짜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이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그 갈증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속하고 싶음의 징후였던 거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바람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바람이 꿈틀거리더라고요. 그 바람은 외로운 밤들을 지나며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스스로 단단해지려 했던 이유를 조용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소속감을 꿈꾸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움을 지켜내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17이 되던 해 저를 두고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차갑고 어두운 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모네와도 연락을 끊었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 방에 갇혀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갖게 된 건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22살의 제가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게 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나 먼저 찾아와. 알겠니? 우리 이제부터 엄마랑 딸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묵직하게 걸려있던 매듭 하나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던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어른을 만난 느낌이었죠. 이제는 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든든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처음 보자마자 딸하자고 말하는 어른을 만난 건 제 생애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날들이 즐거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야 정말 가족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결혼을 하는 이유로 충분하더라고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처음으로 시어머니 댁을 방문하던 날,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한껏 차올라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속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바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냉랭한 집안과 월세방의 기억이 잔상처럼 남아있어 혹시 또다시 외면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나 결혼하고 달라지셔도 너무 상처받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 작은 골목을 돌고 시어머니 댁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앞 화분의 꽃들조차 저를 반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물론 염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푹 쉬고 오라니까 도착하자마자 오느라 힘들었지. 그 말과 함께 손을 내밀어 저를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느꼈던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고립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아늑하게 정리된 공간과 은은한 음식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준비한 차와 간식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더군요.
덕분에 저는 긴장을 조금 풀고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요. 저랑 연애하면서 어머니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 며느리 돼서 정말 좋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따뜻함과 가족으로서 맞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더군요.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흐르는 부드러운 공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가면 맞이하던 고요함 속의 공허함과 늘 혼자였던 그 느낌을 떠올리며 문득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일어나는 걸 느꼈죠. 누군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감각이 이렇게도 부드럽게 찾아오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 마음속 냉기가 서서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던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어린 시절의 그늘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농담에 웃고 음식 맛에 감탄하며 저는 비로소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속할 수 있는 공간과 마음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공허감 대신 따스한 소속감이 자리 잡더군요. 어린 시절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단단해지려 애썼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기대어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음 한쪽에 자리했던 그 작은 바람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고 살아있는 힘이 되어 제 삶 속에 스며들어 저를 더는 시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힘들어 눈물을 참으며 무료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 날이면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와 따뜻한 죽을 끓여놓고 가시면서 저를 챙겨주셨죠. 머리가 아파 누워있던 날에는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아가, 너 혼자 버텨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기대도 되지 않겠냐? 아범도 있고 나도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 그분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어릴 때도 부리지 못했던 어리광을 부리곤 했어요. 어머니, 저 콩나물국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끓여도 어머니가 끓이시는 것 같은 맛이 안 나요. 아니다, 반죽은 제가 할게요. 칼국수 끓여주세요. 생각만 해도 침 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불 앞에 서시며 저를 위해 칼국수 한 그릇을 끓여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좋아하면서도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없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도 부담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곤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도 시어머니가 함께 해주셨죠. 이상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남편이 이직하면서도 점점 바빠졌어도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고마워하면서도 안심이 되었는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특히 그 당시 석 달 정도는 일주일 내내 늦게 들어오던 때가 있었죠.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 잘 배우고 자란 남편이라면 허튼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편 이야기를 따로 당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애가 아빠 얼굴 보면서 자라야지. 아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너무 바깥으로 도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말해. 남자도 바깥에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다 보면 괜히 헛바람 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남자 아니냐.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니, 어머니 아들 어머니 닮아서 딴짓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이 좋은 것도 못 보고 자랐지만 싸우는 것도 못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범한테 뭐라고 못하겠어요. 본인도 힘들겠죠. 매일 피곤하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셨지만 염려가 되셨는지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셨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들이 때가 늘었다면서 당신 고생 많이 한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할 수 있으면 내가 시간 내서 일찍 들어와 볼게. 미안해. 저는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그저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란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마워서 정말 다 괜찮았거든요. 저에게 가정이 생길 수 있게 다가와준 사람이니까요. 남편과 처음 마주한 날은 아주 특별한 사건도 영화처럼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날이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남아있죠. 여기저기 공장과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제가 20살을 조금 넘겼을 무렵, 그제야 겨우 사무직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를 맡아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숙식이 해결될 수 있는 곳에서만 일을 했는데 출근과 퇴근이 있는 직장을 가지게 된 것도 무척 좋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회사의 일원으로 제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아서 누군가 조금만 다가오면 본능처럼 한 발 물러나는 습관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는 첫 출근 날부터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든 스스럼 없이 다가가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말했고, 누가 부탁을 해도 늘 제가 해볼게요 하고 나서는 성격이었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남편이 유난히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따뜻함이 낯설어 아닌 척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거리를 둔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 게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 사소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사무실에 있는 큰 상자를 옮기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남편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혼자 들기에는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 말투에는 허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고 편안한 배려라고 느껴졌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남편이 저를 향해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따라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오며 가며 아주 작은 이유를 붙여 저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오늘따라 바람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주 사소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말들이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닫혀있던 작은 문이 조심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죠. 누군가 저를 향해 건네는 말이 따뜻함으로 들리는 경험을 저는 처음 하고 있었기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싫진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그런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어느 날에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도 될까요? 그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 겁도 났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처음으로 함께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남편과 함께 걸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로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꽤 오래 함께 걸었고요. 그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듣기만 하던 저는 조심스럽긴 했지만 조금씩 제 이야기도 건네며 사정을 털어놓았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제 이야기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어떤 선입견도 없어 보였어요. 마치 제 말 하나하나를 귀하게 받아 적는 사람처럼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옆은 안전하겠구나. 이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런 제 바람이 전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빈자리로 움츠러들던 제 마음이 남편과 함께할수록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느낌이 스며들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도 나는 당신 옆이 편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래전 그 작은 월세방에서 적어본 문장을 떠올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 문장이 저와 더 잘 어울린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변함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시어머니라는 존재까지 만나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의 만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작은 기적이라는 생각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제 삶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 그 말에 진심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더 이상 시렵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다른 큰 여행은 바라지도 못할 만큼 이제야 제 인생에 그토록 바라던 온기가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단하게 쌓아 올린 저의 세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퇴근이 조금 더 늦어진 날이었고, 며칠 동안 시어머니께 와달라고 부탁드릴 만큼 제가 한창 바쁠 때였죠.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 싸늘하게 스며드는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회사 근처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시어머니께 드릴 간식거리로 군밤과 군고구마를 들고 있었고요. 남편은 일이 너무 바쁜데 상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해야 한다던 그날이라 시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돌보며 힘드셨을 것 같아 더 서두르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여기로 갈까?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낯이 익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남편이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은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감겨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웃고 있었죠. 제가 알던 따뜻한 남편의 웃음이었고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던 그 표정으로 다른 여자를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 심장은 얼음물에 빠진 듯 멎어버리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그 둘은 저를 보지 못하고 제 앞을 지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더니 손을 맞잡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아 지구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배신감과 충격, 묘한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숨이 턱턱 막혀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아이는 어쩌지? 어머니는? 그러고 보니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곤 시어머니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가 계시는 저희 집을 향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이유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걸어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해
아이와 잠든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온 군밤과 군고구마를 식탁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죠.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를 깨워 사간 간식을 같이 먹자고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옷만 간신히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눕더군요. 손으로 제 얼굴 앞을 몇 번 흔들어 보더니 핸드폰을 들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서 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으면서요. 제가 본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남편을 상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지옥 같은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배웅하고 남편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죠. 제 발길이 향한 곳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댁이었어요. 시어머니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제 목소리에 놀라신 시어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어주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염려 어린 질문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겨우 숨을 고른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짧은 침묵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밀려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또 혼자구나. 아무리 어머니라도 결국 아들 편이겠지.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며느리를 받아줄 수 있겠어? 이제 어머니와도 끝이겠구나. 그리고 저는 전날 본 남편과 그 여자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른 아들 편을 어떻게 드시는지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허물없이 대해주신 분이라 해도 결국 부모 마음은 자신이 낳은 자식 편일 테니까요.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살포시 잡아주시고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밀가루 반죽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너 알아서 해라. 일단 밥부터 먹자. 너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겠네. 네가 좋아하는 칼국수로 금방 끓일게. 저는 그 행동이 오히려 더 미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지? 그렇게 내 편인 것처럼 굴더니 결국 아들 편 아닌가? 맞지. 이혼하겠다는데 더 이상 나를 며느리로 생각 안 하겠지. 부글거리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부엌에서 묵묵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칼국수를 끓여 제 앞에 놓아주시더라고요. 따끈한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에 잠시 눈이 시려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묻지도 않고 남편을 변명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제 그릇에 국물만 더 퍼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먹기 싫어도 먹어. 날 추운데 빈속으로 다니면 골병나. 변함없이 따뜻하게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오히려 더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오자마자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역시 시어머니도 엄마니까 결국 아들 편이지.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구나. 우리 아이를 나 혼자 어떻게 키우지? 아이는 괜찮을까? 혼자 수십 번 되뇌이며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현관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보인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다급해 보이더군요. 얼굴은 여기저기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까지 떨고 있더라고요. 거실에 힘없이 앉아있는 저를 본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만 바라봤어요. 남편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서요. 그저 처참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만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말하며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들이었죠. 아직 듣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제 따뜻한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 오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어제 길에서 나 봤다고. 어머니께 가서 다 이야기했다고. 그래, 당신이 본 거 다 맞아. 그 여자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여직원이야. 아이 낳고 내가 이직하면서 같이 맡은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가까워졌어. 숨을 멈춘 채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제가 상상하던 바로 그 말일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도 따로 만나고 저녁도 많이 먹게 됐어. 그래서 당신한테 회사 회식이라고 하고 부장님이랑 식사한다고 하고 그 여자 만난 거 맞아. 그 말을 너무도 쉽게 털어놓는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고개를 숙인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젊어진 것 같고 좋더라.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그런 시간 못 가졌잖아. 그래서 설레었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죠. 제가 무난하고 따뜻하다고 여겼던 결혼 생활이 남편에게는 설렘이 사라진 껍데기뿐인 시간이었음을 깨닫자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행복해져도 된다고 안도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요. 남편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죄짓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나도 양심 없이 그런 건 아니야. 당신한테 미안하긴 정말 했어. 진짜야. 이건 제발 믿어줘. 그러더니 남편은 엎드리다시피 몸을 낮추며 빌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너는 이혼해도 미호나 고호나 내 아들이지만 내 아내는 이혼하면 세상 혼자다. 어떻게 그런 아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혼하면 나는 너랑 연을 끊겠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엎드린 채 눈물도 닦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그래, 나 바람 피운 거 맞아. 근데 진짜 딱 3번 만났어. 밥 먹으면서 호감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게 다야. 당신이 본 것처럼 팔짱 끼고 그렇게 데이트처럼 밥 먹고 차 마신 게 전부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 정말 미쳤었어. 어머니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 여자한테도 다 말하고 오늘 완전히 정리하고 오는 길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의 목소리는 부서진 듯 떨리고 있었고 엎드린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군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는 세상 혼자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죠. 그 말이 저의 삶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세상에 홀로 남겨질 사람이라고 생각해주고 그 외로움까지 알아주는 마음이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듯 했고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들어가 한참 있다가 아이 유치원 마칠 시간이 되어 아이를 데려왔죠. 아이는 집에 있던 남편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남편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꼭 끌어안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못 놀아준 걸 보상이라도 하듯 열심히 놀아줬고요. 아이는 오랜만에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좋은지 연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세 식구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이에게만 말을 걸면서요.
겉에서 보기에는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겠지만 제 안은 얼어붙은 채였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를 챙겼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는 단단한 밧줄 하나가 생기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상처 줄 생각이면 지금 말해. 기회는 지금뿐이야. 잠깐 위기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면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아.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수 있어?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크게 끄덕이더라고요. 진짜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몇 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성과도 좋아지고 그러다 한번 밖에서 보니 새롭더라. 그렇다고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이 본 그날처럼 팔짱 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 이상은 할 생각도 용기도 없었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말씀 듣고 멈출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나 진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냥 당신이랑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침 곁에 있었던 사람이랑 한 것뿐이야. 남편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모으고 절하듯 빌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어머니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나는 그게 당신 편 드시는 줄 알았어. 근데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듣고 왜 아무 말 안 하셨는지 알겠어. 그 말조차 나한테 하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러신 거지. 어머니 마음이 나를 붙잡았어. 어머니 덕분에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니까 진짜 다시는 그러지 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들더니 절박한 눈빛으로 거듭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이가 깨어 들을까봐 크게 울지도 못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는 둘 다 눈이 너무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어요. 주말이 아니었다면 큰일 났을 정도로 출근도 어려울 만큼 눈이 부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자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셔서는 한참 동안 음식을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마치 잔칫날처럼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물리고 정리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시더니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너에게 뭐라 할 말이 없다. 자식 잘못 키운 애미가 무슨 말을 하겠니? 혼자서도 이렇게 잘 큰 너에게 면목이 없다. 저놈의 자식, 두 번 다시 못 그러게 단단히 말해놨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줘라. 정말 고맙다, 아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사람 다시는 안 보려고 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제가 찾아와 이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저 사람 편 드시는 줄 알고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 사람 불러 혼내시면서 저랑 이혼하면 저 사람 안 본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서 저 사람이랑도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아무리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어도 옳지 못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편을 들어.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 며느리로 너를 맞이한 그 순간부터 너도 내 자식이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 자식 둘이 갈라서면 잘못한 자식을 안 보고 사는 게 맞지. 나는 저놈은 안 보고 살아도 너는 못 보고 못 산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과 놀던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우리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랑 할머니 왜 울어? 둘이 싸웠어? 울지 마. 서로 사랑해 하고 화해해. 아이의 말에 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뒤돌아서 눈물을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늦던 귀가 시간이 사라졌고 휴대폰도 항상 공개해두었죠. 일상의 작은 결정도 제 의견을 먼저 물었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 조심하면서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얼마 뒤 남편은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더 가까운 회사라 출퇴근 시간이 거의 같아졌고 어떤 날에는 점심시간에 만나 함께 밥을 먹으며 데이트도 했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도 남편이 훨씬 더 많이 맡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줄곧 제 편이었습니다. 진짜 딸을 대하듯 저를 챙기셨고 저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대했고요.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앉아있어. 쟤 시켜. 기운 뻗치는 거 일이나 부려먹자. 그리고는 남편을 불러 이것저것 시키셨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을 묵묵히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서운함도 상처도 앙금도 조금씩 사라져 가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면 한밤중에도 약을 들고 달려오셔서 직접 살펴주셨고 저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한마디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 꾸중을 듣고도 말대꾸 하나 못하던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없이 성실한 가장이 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을 썩이는 일 없이 가정을 지켜주고 있고요. 현재의 남편은 그날의 잘못을 평생 갚아나가듯 저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다 외도 관련 드라마가 나오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남편을 째려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런 놈들은 잡아다가 섬에 가둬놓고 굶어 죽을 때까지 밥도 주지 말아야 해. 숨 쉬는 공기도 아까운 놈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웃으면서도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끓여주셨던 따뜻한 칼국수가 떠오릅니다. 그 칼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순간을 다시 일으켜 세운 온기였고, 제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 진심이었죠.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제 평생의 마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시어머니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수록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의 따뜻함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면 제 삶은 늘 외로움과 희미한 바람 사이를 오가며 흔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작은 월세방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속한다는 감정을 그저 꿈꾸기만 하던 아이였고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적던 작은 문장에 어울리지 못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한 채로요. 그러나 인생은 참 기묘하게도 가장 깊은 결핍을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채워주곤 하더군요. 남편을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깨지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밤도 있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날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제 손을 잡아 올려준 건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끓여주던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에 저에게도 온기가 채워졌고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니다 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 사랑이 제 인생의 균열을 천천히 메워주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어요. 한때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남편과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잃기 싫다는 마음 하나로 다시 길을 찾았고요. 지금의 남편은 그날의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저에게 평생 미안함을 갚기 위해 매일 성실하게 사랑을 지어 올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어린 시절에 그 외로웠던 아이가 결국은 따뜻한 식탁에 앉아 웃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이겠죠.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속할 곳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억지로 적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문장은 이제 제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저를 감싸주는 따뜻한 진실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 가족을, 이 따뜻함을, 이 소중한 온기를 평생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온기를 받으시는 사람인가요? 어느 쪽이든지 그 온기로 따뜻하고 안락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이라고 해도 그 온기가 메워주니까 말이에요. 제가 어렵게 지켜낸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